안녕하세요. 저는 단넷 데브 운영진이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MVP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한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데브시스터즈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로도 일하고 있는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단넷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방대하고 다양합니다만, 저는 되게 이른 시기부터 단넷을 사용을 해왔어요. 2002년에 이제 단넷 1.0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윈도우 서버 애플리케이션 많이 개발했는데, 이제 제가 최근까지도 이제 그 인프라 엔지니어로서 테크라이터로 전향하기 전까지 이제 해왔었던 일은 이제 윈도우즈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즈 커널의 컨테이너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서버 애플리케이션 돌리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서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윈도우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선 기본적으로 윈도우 컨테이너라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리눅스용 도커나 컨테이너를 쓰고자 하는 이유와 정확히 같지만 오늘은 리눅스 컨테이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윈도우즈 11과 윈도우즈 서버 2019 이상에 해당이 되는 컨테이너 이야기만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눅스 컨테이너에서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점 미리 주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너무 이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와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윈도우즈 개발자 관점에서 왜 컨테이너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단순 명료합니다. 혹시 여기서 그 레거시로 ASP.NET 애플리케이션이나 크랙원스라던가 이런 걸로 그 파일 같은 거 디플로이 다들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게 RDP 가지고서나 아니면 FTP 파일 프로토콜 가지고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 파일 잘못 업로드 해가지고 다시 배포해야 돼 이런 경우 한 번 이상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휴먼 에러를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면은 차이점만을 구분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오류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없다면 사실은 모든 작업들을 사람이 일일이 붙어가지고 RDP로 들어가서 서버 한 대 한 대 막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근데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자동화를 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리눅스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쓰는 이유와 동일한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른데 이걸 하나의 서버에다 우겨넣어야 되는 경우가 기존의 전통적인 서버 구성 방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면은 VM보다는 가볍지만 그럼에도 이제 OS 레벨에서 레지스트리 단위로는 컨테이너 단위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여러 인스턴스들을 이제 동시에 띄우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안에 완전 무결하게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구성 요소가 다 잡히기 때문에 이제 내 컴퓨터에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잘 동작하면 서버 컴퓨터에서도 잘 동작하고요. 그리고 동료가 쓰는 노트북에서도 잘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컨테이너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방화벽 있고 웹서버 있고 캐시 서버 있고 DB 있고 근데 이게 하나의 서버 컴퓨터 안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컨테이너로 쪼개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구성 요소로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에 있는 유저 데이터만 잘 백업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 방식은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띄우는데 연관된 요소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다른 요소 하나라도 잘못 바꾸면은 다운타임이 생기고 이걸 복구해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성 요소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해도 애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모놀리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사이가 그 네트워크 채널이 아니고 인메모리의 바이너리 레벨로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나 바꾸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셧다운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수반이 되기 마련인데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네트워크로 분리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어느 정도 오버헤드를 조금 쥐어주고서 이제 디커플링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는
이점도 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를 쓰면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이점이 있고, 컨테이너 이미지 제작 과정 자체가 스크립트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화를 달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만들면 레지스트리 서버만 중간에 잘 이제 구축을 해놓는다면 어디든지 배포가 가능하다. 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말고 윈도우로 컨테이너 개발을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뭘 알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는 당연히 커맨드 라인인 기본 전제로 깔고 갑니다. 근데 윈도우는 아니죠. 윈32 API 자체가 이제 메시지 루프를 기반으로 해서 돌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기본 컨셉인데, 안타깝게도 윈도우 컨테이너 역시 CLI 전용입니다. 커맨드 라인 툴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WND 프로 같은 이제 윈32 루프를 쓰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X API 쓰는 것도 이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래픽이나 오디오 렌더링 API를 사용하는 경우 컨테이너가 어렵고요. 그래서 유니티로 만든 데모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컨테이너로 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 마우스 입력이 있어야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당연히 쓰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출력이나 표준 오류 장치로 프로그램이 상태를 출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프로그램 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엔티 서비스 계열입니다. 이 뒤편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로그 수집을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전부 스탠다드 아웃으로 이걸 로그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과 같이 배포돼야 되는 구성 요소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된다. 보통 이걸 마지노선을 3에서 4기가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에 적절한가라고 하면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 혹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즘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GitHub 액션이나 이런 데서 쓰는 CI/CD 과정의 컴파일러나 빌드 도구, VM 런타임 같은 것들, 자바나 뭐 파이썬 같은 이런 친구들이 적절하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언어는 GUI에 의존적이지 않은 언어나 툴링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 구조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기본 이미지, 이 기본 이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배포를 하는 이미지 셋이고요. 이걸 받아와서 이제 구성 요소를 갖다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뭐 IIS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게임 서버 엔진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어떤 미들웨어를 그 다음에 추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담기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랑 다른 점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일과 폴더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윈도우에는 레지스트리가 있죠. 이 레지스트리가 컨테이너마다 개별적으로 층이 나눠져 있고 변경분을 따로따로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가 이제 명확해지죠. 이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들을 각각 이미지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 리프로듀스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커 파일을 쓰는데, 도커 파일의 전체 문법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이런 식입니다. from으로 시작을 해서 이 베이스 이미지를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run으로 이용을 해서 실행할 명령어를 도스 명령어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dd라는 명령을 써서 이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이미지 안에 삽입을 하는 구조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도커 파일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빌드를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쓰고자 하는 프로덕션 환경 혹은 다른 팀의 동료를 위한 이제 배포 환경에도 이제 다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훌륭한 툴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개발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요즘 도커 사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커가 유료화됐다라는 얘기 아마 건너서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오해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도커 엔진이 유료화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도커 데스크톱이라고 하는 개발자 생산성 도구가 유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든 리눅스이든 도커 엔진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버전과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버전으로 빌드된 윈도우 커널용 도커 엔진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컨테이너는 리눅스 컨테이너보다 까다로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할 것이 정말 많은데 최근에 교통정리가 한번 됐어요. 윈도우 11이 출시가 됨과 동시에 이제 서버의 경우는 무조건 윈도우 서버 2022 혹은 그 이후에 나올 OS에서는 버전을 타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무조건 특정 버전의 이미지만 받기만 하면은 띄울 수 있는 그런 걸 보장을 하도록 규칙이 대폭 단순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지들을 이제 퍼다 나르기 위한 중간 경유지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잘 구축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이것을 많이 구축하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이제 여기서는 MS 애저를 예로 들어드릴 건데, MS 애저 레지스트리를 이제 가장 이제 윈도우 이미지 계열에서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미지 레지스트리나 직접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만드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OCI 표준이니까요. 근데 이제 도커 데스크톱을 그래서 쓰면 안 되냐? 정확히는 이제 어떤 자본이나 아니면 투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간편하게 불러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을 아낄 수 있고 절약을 할 수 있다면 요즘은 좋은 시대죠. 그래서 250명 이상에 속한 회사이거나 매출이 $10,000,000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는 도커 데스크톱을 사용자별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을 감안을 하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편하게 도커 데스크톱을 쓰고 싶다 하시면 쓰셔도 괜찮습니다만 라이선스 조항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도커 데스크톱과 엔진의 차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커 데스크톱이 이제 생산성 도구, 엔진을 포함해서만 배포하는 생산성 도구이고 데스크탑 쪽이 유료화가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고요. 나중에 이 발표 자료를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가를 그 커맨드 라인으로 제가 슬라이드에 장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소에 가면 도커 데스크톱 그 윈도우 커널용 버전이 최신 버전이 계속해서 패치가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이 장표를 만든 거 기준으로는 20.10.22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었습니다. 지난 12월에 나온 버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주소에 있는 zip 파일을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커를 이제 내 윈도우 11 PC에 설치하는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선 관리자 권한으로 파워쉘을 실행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윈도우 API의 컨테이너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파워쉘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윈도우 옵셔널 피처라는 커맨드 라인 이 툴 이용해서 이제 컨테이너즈라고 하는 기능을 켜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을 이제 판정을 해서 재시작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이 되돌아오면 리스타트 컴퓨터 해가지고 컴퓨터 재시작하는 것까지 한 번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컨테이너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재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소에 있는 zip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파일 다운로드를 여러분께서 쓰시는 그 CURL 같은 툴, 컬 같은 툴을 그냥 이용하셔도 되고요. 파워쉘 스타일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령어는 간단히 얘기해서 .NET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 웹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파일 다운받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zip 파일이 잘 받아졌겠죠.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 밑에다가 압축을 이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커맨드 프롬프트 상의 패스 환경 변수를 수정을 해줘야지 바로 이제 도커 혹은 도커d라는 명령이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변수를 모디파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을 닫으면 또 도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시스템 수준에서 환경 변수를 수정하는 것도 역시 명령어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시스템 속성 들어가가지고 이제 속성의 환경 변수 패스에 설정을 한 땀 한 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역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를 다 끝낸 다음에는 upass라는 변수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해놓고 나면은 이 zip 파일 안에 기본적으로 docker exe와 docker d-exe가 있는데 docker d가 데몬 서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ocker d --- register service
해놓으면 엔티 서비스로 도커 데몬이 이제 등록이 돼서 이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 도커 서비스를 자동으로 시작하게끔 세팅을 바꿔주는 것까지 해주면 기본 설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서비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시스템 설정이 특별히 이제 꼬여 있거나 뒤틀려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엔 정상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커 같은 경우는 도커 클라이언트를 아무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고요. 항상 이제 도커 유저즈라고 하는 그룹 아래에 있는 사용자만이 도커 데몬의 명령을 날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 유저즈 그룹을 만들고 이 안에 이제 관리자들과 그리고 이 명령어를 수행한 본인의 계정을 추가하는 것까지를 해주면 이제 관리자 권한 프롬프트를 매번 새로 띄우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커맨드 라인 툴에서 도커라고 도커 PS라고 치면 이제 바로 도커 엔진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설정들이 끝났다면 이제 도커 풀 이용해서 이제 명령어 가지고서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받아오는 작업을 해볼 텐데, 근데 보면은 이제 주소가 굉장히 길죠.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예, 윈도우즈 서버 코어가 가장 스탠다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이제 윈도우 서버 2022 버전을 이제 받아오겠다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도커 런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제 그 윈도우 서버 이제 2019 이후부터는 이제 컬 유틸리티가 기본 내장되어 있어요. 리눅스나 유닉스처럼.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IP5org에 있는 그 API 서버로 호출해서 결과를 보여달라라고 실행을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 컴퓨터, 정확하게는 현재 내 호스트에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명의로 실행이 된다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를 띄워보고 싶다라고 할 때 내 컴퓨터에 IIS가 없어도 IIS 컨테이너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띄우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IIS 이미지도 미리 MS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있어서요.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포트 번호 -P8080 해서 IIS 서버를 띄우겠다라고 명령어만 주면은 이제 내 컴퓨터의 80번 포트에 자동으로 IIS 서버가 떠서 이제 IIS 디폴트 페이지가 나오는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컴퓨터에 IIS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IIS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치 혹은 뭐 여러 웹서버들, 엔진X 이런 것들도 이제 윈도우 버전으로만 구성만 될 수 있다면 바로바로 띄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IIS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었냐면, 이게 아까 제가 엔티 서비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기억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질문 드리면 보통 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엔티 서비스가 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가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솔로 내보낸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엔티 서비스를 실제로 만져보거나 개발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체감을 하실 텐데, 이게 없다 보니 어떤 식으로 이제 시스템에 로그를 남기는가 하면은 윈도우즈 이벤트 로그나 윈도우즈 퍼포먼스 어널라이저에다가 이제 데이터 로그 같은 거를 쏘게 됩니다. 쏘거나 기록을 남기거나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로그를 남기는 것이 컨테이너 에코시스템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에코시스템은 스탠다드 아웃으로 모든 로그를 이제 수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IIS가 스탠다드 아웃 형태로 로그를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MS 입장에선 굳이 이것을 바꿀 이유도 없고 또 바꾸는데 비용 투자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IS 컨테이너가 기술적으로 어베일러블은 하지만 프로덕션용으로 추천하기에 과연 적절한 툴인가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그러면서도 IIS가 제공하는 기능과 여전히 컴패티블한 그런 이제 그 ASP.NET 서버, 그러니까 ASP.NET 코어는 컨테이너 친화적이 맞아요. 근데 .NET 프레임워크의 ASP.NET은 컨테이너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모노 런타임에 제공되는 XSP라고 하는 그 카시니라고 하는 MS에서 이제 샘플로 만들었던
그 스탠드얼론 서버가 있습니다. ASP.NET 사이트를 돌릴 수 있는 IIS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긴 이제 독립 서버가 있는데 이것의 이제 오픈 소스 버전을 이제 .NET 프레임워크용으로 변경을 해서 컨테이너에서 실행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네, 저희 .NET Dev 포럼 웹사이트 리포지터리에 XSP 윈도우즈라고 하는 리포지터리 안에 코드를 만들어 넣어놨고요. 이제 깃으로 이제 이것을 체크아웃을 해가지고 코드 빌드를 바로 도커로 하실 수 있게끔 샘플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게 도커 레지스트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아서 수동으로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도커 빌드 명령어 써가지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샘플을 이제 .NET 프레임워크 4.0 버전에 맞추어서 ASP.NET 서버를 빌드를 하겠다라고 명령어를 날리면 XSP4의 LTSC202라는 태그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 ASP.NET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XSP4 샘플 레이티스트라는 태그로 이제 이미지 빌드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docker run -d -p 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내부적으로는 9000번 포트를 기본 포트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호스트 쪽에 있는 8080 포트로 이제 바인딩을 포트 리다이렉트를 하겠다라고 지금 명령어를 날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의 이제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커 런은 컨테이너를 처음 띄울 때 쓰는 명령어고, 도커 exec로 실행 중인 그 컨테이너 안에 cmd 커맨드 라인 파서한테다가 ipconfig exe 파일을 실행을 해줘 라고 명령어를 exec를 이용해서 추가로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내부의 IP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이제 타서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로그가 안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docker logs라는 명령어로 이제 로그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IIS가 엔티 서비스다 보니까 IIS가 실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docker logs IIS 하면 아무것도 안 뜨고요. 그리고 docker logs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그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XSP4 윈도우 컨테이너 버전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직 개발 중인 버전이기 때문에 별건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지금 포트는 몇 번이고 컨테이너 내부 디렉터리는 뭘 쓰고 있고 뭐 SSL 인증서 쓰는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이 여기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컨테이너 상황의 F 시스템에 맞게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이제 이 내용인데요. 도커 이제 로그를 보는 거 이외에도 또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컨테이너를 그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서버이다 보니까. 네, 컨테이너를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지금 화면에서 보실 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그냥 로컬호스트 8080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컴퓨터의 8080번 포트를 컨테이너 저 위에 있는 IP 주소 17226 모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9.1 포트 쪽으로 바인딩을 해서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p 스위치를 통해서 써주면 이제 아래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컨테이너 안에서 컨테이너끼리 통신을 할 때 저 IP 주소를 찾아서 통신을 할 수 있다면 컨테이너 간의 이제 종속성 문제를 네트워크로 풀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저 내부 IP 주소를 쓰는 것이고 저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범위는 시스템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이제 안에다가 여러 대의 컨테이너를 띄워서 메모리나 디스크가 공간이 허락하는 한 자유롭게 구성 요소를 재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ASP.NET 서버를 띄웠기 때문에 이제 ASP.NET 웹폼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이벤트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웹폼에서 뷰 스테이트라는 것을 쿠키 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넘어오고 잘 주고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 웹 디벨로퍼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This is a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뷰 스테이트가 고쳐지면서 계속해서 페이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붙이는 방법이라던가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이제 쉽게 이제 시스템을 조금씩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서버나 이제 다른 동료 컴퓨터에서 이제 시연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 싶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배포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애저의 ACR을 사용하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약자고요. 그래서 윈도우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에 아까 mcr.microsoft.com 블라블라 이렇게 써있던 것이 이제 MS에서 애저 서버를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그 위에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애저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클라우드를 쓰는 것보다 애저의 VM을 만들 경우에 이제 그 네트워크 송수신 속도가 이제 내부 통신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이미지를 이제 전달하고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제 애저 구독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무료 체험판 계정으로 쉽게 시작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VM을 쓰지 않고 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코리아 센트럴 데이터 센터 쓰시는 거 기준으로 한 달에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품 안 들이고 돈 지출 안 하면서 이런 그 무료 레지스트리 저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커맨드 라인으로 레지스트리를 만들고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원래 portal.azure.com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shell.azure.com으로 들어가시면 커맨드 라인 창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애저 서브스크립션에 관련된 명령어를 인터랙티브하게 콘솔 방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창이 뜨면 이제 이 슬라이드를 나중에 공유 드릴 텐데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G 그룹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애저는 이제 모든 것을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리소스들을 배치하는 형태여서 그룹이라는 네임스페이스 같은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냥 베이직 상품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이제 이미지 푸시하고 가지고 할 때 그냥 복잡한 인증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어드민 계정 하나랑 랜덤 생성된 비밀번호 만들어주세요 라고 업데이트를 한번 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서버 주소랑 액세스 토큰 값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잘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도커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이제 로그인할 때 특정 서버 이제 여기서는 XSP 샘플이라는 서버를 제가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는 000로 시작해서 0로 끝나는 GUID 값으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약속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토큰을 비밀번호를 물어보는데 그때 붙여넣기 하시면 로그인 석세지드라고 뜨면서 이제 이미지를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샘플 이미지를 태그를 붙이는데 이제 문법이 있습니다. 서버 주소를 앞에 입력을 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 내가 이제 보내고 싶은 이제 이미지 이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도커 푸시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앞서 해당 서버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서버로 이미지 파일들을 이제 이미지 파일 레이어들을 보내게 되는데 모든 이미지들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도커 파일로 빌드를 해서 생긴 차등분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내용만 전달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레지스트리의 사이즈가 너무 이제 비대해져서 용량이 갑자기 많이 첨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베이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MS 서버에서 받아올 적에 굉장히 큰 사이즈를 받아오는데 그 이미지는 MS 서버에만 보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든 레지스트리의 이미지가 중복 저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편하게 내가 이제 실제로 보관할 콘텐츠만 나누어서 이미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걱정을 많이 더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낸 이미지를 다른 컴퓨터에서 갖고 오고 싶다고 할 때는 똑같이 로그인을 하고 푸시 대신에 풀 명령어로 이제 해당 이미지를 받아오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전후 과정 없이 정말 여기 있는 명령어만 도커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기만 하다면 실행하면 바로 서버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단넷 프레임워크도 설치해야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설치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도커 세계에선 이러면 끝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도커 기반으로 에코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만드는 환경은 그렇다 치는데 이걸 가지고서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정말 포인트를 방점을 찍으려면 자동화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자동화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근저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GitHub 액션을 이용을 해서 빌드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GitHub이 이제 대중적으로 GitHub 액션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 놀랍게도 리눅스 이외에 윈도우즈 서버, 그것도 그냥 윈도우 서버만 덩그러니 주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최신판까지 내장한 GitHub 액션 이미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맥OS, 몬테레이, 빅서 그리고 최근에 나온 버전도 지원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최신 버전의 맥OS를 또 그냥 플레인 이미지만 주는 게 아니라 엑스코드까지 내장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들기만 잘 만들면 여러분께서 아이폰 앱을 빌드를 하든 뭐 윈도우 컨테이너를 빌드를 하든 안드로이드 앱을 번들링 하든 자유롭게 이제 GitHub 액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컨테이너 이미지도 같은 방법으로 빌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우리 회사 컴퓨터, 내 동료 컴퓨터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저 웹앱에다가도 배포를 하시게 되면 웹앱은 컨테이너 단위로도 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애저 웹앱으로 컨테이너를 띄운 다음에 VPN을 이용을 해서 우리 회사 내부 DB랑 이제 사이트 투 사이트 VPN으로 연결을 시켜놓기만 하면 DB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모더나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현재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갈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많은 컨트리뷰션과 홍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1년 전에 이제 최신 버전의 도커를 기준으로 이제 윈도우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번역서를 출간한 것이 있는데 이 책도 관심 있으신 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이제 더 궁금한 질문이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오늘 장내에서 저를 찾아주셔도 좋고 단넷대로 포럼 통해서도 질문 주시면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